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 하나의 예약 손님을 위한 쉿바. 우리 손님의 인생 얘기부터 정치 현안들까지 탈탈탈 콸콸콸 들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잘알 박지훈 형님 그리고 갓잘알 김영민 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저희가 이제 7번을 넘어서 8번째 매장 오픈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거물입니다. 거물이고요. 저희 거벌이라고? 아니 거물. 거물? 아니 거물. 거물이고요. 네.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신사이시고 굉장히 말씀도 신사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맡아서 이게 사실 대변인이 직업이 아니냐 이런 별명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 청와대에서 근데 이거는 두 분이 아실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재산 공개할 때 재산이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던 분이에요. 그렇지. 재산도 마이너스고 예. 출퇴근하던 사람이에요. 그 멀리서. 아 지역에서 예. 공주에서 예. 그걸 출퇴근 얘기하시면 했다니까. 아니 공주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데 내 고등학교 선배 정진석도 있고 정진석이 선배 우리 저 성동고등학교 동문회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선배로 통하는. 그러면 이미 두 분은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네. 바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약 손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현. 예. 아 참 급하게 오셨죠? 아 예. 오전에도 시골에 지역구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예. 이제 정월 대보름 행사 예. 이런 것들 워낙 많은 때인데 예. 막 일정을 하다 좀 달려왔습니다. 눈이 근데 와 있더라고요.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차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예.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공주 쪽에 지금 눈 온 게 서울만큼 왔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서울이 많이 왔던데요. 아 그래요? 예.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눈길이 좀 미끄러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 저 청와대 대변인은 네. 그 2017년에 직함이고 네. 최근 직함은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그렇죠. 대변인보다 높은 게 수석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높아. 전 수석으로 불러드려야 돼요. 그렇지. 네. 근데 워낙에 대변인 많이 하셔서 대변인이 직업이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난 적이 있어요. 직업이 대변인이다 이게 하는데 네. 어쨌든 대변인을 제가 이것저것 따지면 한 7번 정도 했는데 네. 2012년부터 16년까지 19대 국회였거든요. 예. 그때 대변인이든 원내대변인이든 예. 이게 초재선 중에 하는데 4년 중에 사실 한 번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제가 1, 2, 3년 차를 원내대변인,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이렇게 3번을 와. 3년을 했어요. 예. 그래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변인,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예.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도 대변인의 일정이라고 친다면 예. 약 한 7번 정도의 대변인을 한 아이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변인이라는 직업이 실제 대변을 하는 거잖아요. 대신 변호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대신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기 건데 말보다는 네.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내가 모시는 분의 그렇죠. 말이 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말이 알아야 되는데. 개인의 사견을 안 돼요. 얘기한다든지 큰일 나요. 더 나아가서 감정을 묻은 그런 과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실제로 그게 안 맞아서 이렇게 날아간 대변인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누구랑 얘기를 못 하지만. 그렇죠. 야, 니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만기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대단한 거죠. 매번 그렇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본격적인 개인에 대한 이제 역사를 이제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내가 이 대변인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언제였습니까? 여러 차례 대변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예. 청와대 대변인 할 때가 아. 제일 힘들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지. 네. 예. 그래서 대변인을 오늘 임명하고 제 생각은 가서 대통령께 인사를 좀 드리고 예. 그래서 며칠 이제 업무 파악도 하고 이러고서 대변인 할 줄 알았는데 예. 대통령께 인사도 하기 전에 바로 춘추관에 올라가서 기자님들한테 신고하고 예. 즉시 대통령 회의장에 가서 예. 그때는 바로 즉시 투입했기 때문에 예. 그게 전혀 무슨 업무 파악도 잘 어려운데다가 근데 그 어려운 모든 국정 과제를 예. 전부 들여다봐야 되고 예. 그걸 메모를 해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예. 뭐가 뭐 중요한 이런 건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3일째 되던 날인가 막 정신없이 이 메모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수첩이 이렇게 뻘겋게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이게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코피가 아니라 여기에서 피가 나는. 아 손에서. 아 손에서요? 예, 예. 아 이거 살짝 이거 MSG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손에서 이거 했다고 피가 날 수 없나? 빨간색 볼펜 들었겠지. 그러니까. 아니 그때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워딩을 하잖아요. 컴퓨터를 예, 하는데 이 볼펜을 가지고 직접 수기로 쓰는 건 진짜 오랜만에 쓰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다 하루 보니까. 이틀을 썼더니 물집이 예. 잡히고 예. 3일째 될 때 터졌어요 이게. 아이고. 아. 그래서 이제 뭘 막 하는데 이상해. 그래서 이제 할 수 보니까 피가 나길래 멈췄어요 기록을. 근데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회의는 아이고. 진행되고. 예. 근데 순간 아 내가 여기서 기록을 멈추면 이 중요한 순간의 기록이 음. 없어지는 거구나. 그 피가 나는데 계속 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혈서 같이 된 거네.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그래 그날 이제 가서 그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기자님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서 야 사실 오늘 내 수첩이 이랬다 네. 그랬더니 네. 기자님들이 아니 대변인님 선배 그 나중에 청와대 그만두고 저 책을 한 권 쓰면 네. 그 책 제목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혈서? 대변인의 수첩은 혈서. 오. 하여튼 그때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어떤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그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는데 그때 바로 투입된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네. 업무의 강도 뭐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국민적 그 소망과 여망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예.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사실 뒤에서 이 얘기 꼭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청와대 때 있었던 그 힘듦과 고충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이나 소통수석 이런 분들이 화면에 잘 안 나와서 힘들어 보여요. 뭐랄까 지금 시쳇말로 혹시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이나 소통수석들은 시쳇말로 좀 꿀 빠는 것 같습니까? 아,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패널로 출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시길래 같은 직업을 가졌던 예. 그런 동료 의식이 느껴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쓰럽다를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또 디스가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대변인 첫날 보시던 날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 네. 대변인께 모든 전권을 다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하시라도 어떤 질문을 해도 좋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알고 국민께 전달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역할인데요. 대변인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로 저는 뭐 대통령께 수시로 질문했고 뭐 밤 늦게도 관계없이 여쭤봤어요. 잘못 전달되면 안 되니까. 그럼 화날 매우 그럼 네, 대통령 네, 네. 화날 만도 한다. 하하 좀 잡시다 좀. 잡시다 좀. 아이고. 우리 주연이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하시죠. 시끄러워요. 아우,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한데요. 적당히 좀 해요. 잠 좀 잡시다. 거의 빙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 전 대통령은 어차피 밤에 이제 잠을 거의 잘 안 주무시고 책을 많이 읽는 뭐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윤석열 정부의 저 홍보수석이라고 하대요. 여기는 홍보수석 또 대변인들이 국민 앞에나 직접 브리핑하는 경우가 거의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시스템이 다르기도 해서 그럴 겁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직접 소위 뭐 도스태핑인가라고 하는 거를 직접 했기 때문에 이 전달할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도스태핑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이 역할이 커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죠.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문재인 정부가 소위 역대 홍보수석이라고 했던 이름을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했을까? 다시 말해서 이 소통과 홍보의 차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규정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소통은 쌍방향, 양방향 대화를 소통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홍보는 뭐죠? 일방향, 한방향 광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도 부족한 점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브리핑을 하고 정부 입장을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언론인, 기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국민의 반응을 체크하고 다시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저거 바이든 날리면 사태. 아 이게 저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거 어떻게 나와가지고. 보셨을까? 네. 어떻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날리면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마침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이제 요즘에 뭐 MBC에 대한 중징계 얘기를 하면 네.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홍보수석을 하면 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쉽바를 찾아주신 우리 이 박수현 전 수석을 위해서 항상 웰컴주를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의 웰컴주는 바로 인생은 삼세판이주입니다. 삼세판이주. 아이고. 아우 감사합니다. 예. 이게 왜 삼세판이주인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미 뭐 단수공천 명단에 딱하니 들어가셔가지고 세 번째 지금 지역구에 도전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희가 단수공천 받으신 거는 뭐 축하를 좀 드리긴 해야 되겠죠.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축하하기에는 예. 거기가 너무 험지예요. 아, 험지입니까? 아우,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아유 알죠.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단수공천 명단에 발표되고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예. 사실은 영광이고 감사죠. 다른 분들 생각을 하면. 그러나 이 1차 단수공천이라는 말은 단수공천은 험지와 동의어이다. 아. 제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오. 특히 1차 단수공천은 최고 험지다.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곳에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선 한 사람이 정치를 오래 한다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오래 하겠죠. 국민의 선택인데. 예. 그런데 저희 지역이 얼마나 험지냐라고 하는 것은 왜 험지냐는 지역 정당과 보수 정당의 지배 구조가 아주 차돌같이 단단한 지역이죠. 뭐 보수 정당의 지배 구조는 다 이해하실 거고 한때는 소위 충청도를 대변하는 그런 지역 정당이 네. 한때는 뭐 장악했던 예,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민련. 예. 민주당 같은 이 개혁진보 정당은 후보를 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지역에서 그 전설적인 우리 김종필 전 총리님 같은 경우 득표율이 무려 91점 그렇죠. 네, 91% 넘죠. 부여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제 이완구 전 총리께서는 77%를 득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김종필 전 총리에 못 미치냐 그러면서 그 압도적인 당선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을 예. 되게 나무랬다는 뭐 이런 일화가 아 그래요? 이완구가 70% 받고. 77%. 이게 뭐냐고. 네, 이런 것인데 실제로 그 정당 여론조사를 이제 각 정당에서는 도당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지역 위원장을 대체로 따져보면 한 20년 이상 한 것 같은데 그중에 국회의원은 딱 4번, 4년에서 4년. 그러니까 18년이 원해입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오랫동안 그거를 통계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면 대체로 보수 정당, 국민의힘으로 대표된 지금의 그 정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된 이 1, 2 정당의 차이가 민주당이 평균 15에서 20%를 칩니다. 예. 그러니 제가 거기서 계속 도전만 하고 있는 거죠. 20여 년 동안 여론조사를 해보면 15에서 20%를 늘 지는 곳이고 이런 곳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나 또 영남 또 강원도에서 정치하는 민주당의 동지들과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남에서 정치하는 우리 민주당 동지들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 늘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예? 한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 허대만 동지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만 포항에. 아주 상징적이죠. 네. 예, 그래서 뭐 저희 지역도 못지않고 더구나 최근에는 하나 험지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지난 대선 때 갑자기 공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친의 고향이 부친의 공주. 고향. 아 부친 고향이 삼친의 공주, 고향. 공주. 예. 예.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제가 충청의 아들입니다 할 만하죠. 정치인들 다 뭐 내 처가입니다 그렇죠.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통적인 험지인데다가 새로운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하는 험지적 요소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반 동안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공주에 대통령이 무려 3번을 방문하십니다. 이거 만만치 않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미리 죽는 소리를 좀 깔아놓는 것은 예. 그 중에서도 제가 변치 않는 도전을 하고 있는 훌륭한 후보이다.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석님, 어떻습니까? 한 20년 동안 지역위원장 하시면서 예. 여러 번 선거를 치르셨는데 이번 총선은 어떠세요, 분위기가? 2012년도에 한 번 당선이 되셨죠. 2012년에는 네. 정진석 의원님께서 그때 이상하게 친박이 아니셨는지 친박공천에 밀려가지고 서울 중구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호준 전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정진석 의원은 중구에서 낙선을 했는데 왜 중구에 나왔느냐? 고등학교, 선후배학교 신당동. 예. 그대 우리 저 성동 동문들이 거기 다 모여 사는 건 아닐 텐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정진석 의원과 19대 제가 맞대결이 되지 않고 네. 그때 이제 박종준 그 당시 현 경찰청 차장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네. 갑자기 그 공천을 해서 내려와가 저랑 붙어서 그때 제가 이겼죠. 그때 제가 승리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승리를 하고 올라왔더니 그 기자님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 이 박종준을 이기고 올라온 거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기자님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12대에 2012년에 19대 국회 때 그때는 공주가 단독 선거구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이겼고 또 4년 열심히 국회의원을 해서 재선 될 수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부여청양 김종필 이완구 전 총리의 지역구 합쳐진 거죠. 근데 여기는 뭐 공주보다 워낙 더 보수적인 곳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늘 감사한 게 부여청양 때문에 떨어졌다라고들 말씀하셔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진석 의원님과 20대에는 3% 정도 차이, 그다음에 21대 지난번에는 2.22% 요 정도인데 아니 15 내지 20% 그러니까요. 포인트 격차였는데 줄인 거잖아요. 와 여기서는 거의 딱 붙었네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는 그만큼 차이가 나지만 그 후보 개인별 지지는 그 정도로 저를 지지를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삽니다. 부여청양에 가서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말씀도 너무 이제 계속 젠틀하게만 하시니까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혹여 아까 말씀하신 부여청양의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그래 우리 박수현 씨가 말은 참 기가 막히게 나이스하게 해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실 것 같아요. 뽑아줘야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 이번 한 번만큼은 박수현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네. 결과는 4월 10일에 이번 선거는 어떠십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요거 저기 좀 아까 네. 주셨는데 삼세판이죠. 삼세판주. 네. 제가 워낙 공감이 가서 그렇습니다. 예.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딱 맞췄습니까? 예. 제가 정진석 의원에게 지역에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데 뭐 형님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형님 3세판이야. 응? 형님이 나를 3번 다 3대 0으로 이길 만큼 나는 형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 적어도 형이니까 형이 2번 이기는 건 내 용납하겠는데 예. 한 번은 내가 이겨야지. 그래서 3세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이 와인 이름을 3세판이주 이렇게 해주니까 예.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인생은 3세판이죠. 그래서 우리 답변을 드리면 이번 지역의 분위기는 예. 3세판. 이것은 세 번째는 이긴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박사. 우리 박수현 전 수석의 고민도 또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고민을 하려면 또 이분은 인생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알아야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력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박수현의 이력서 출발하겠습니다. 박수현 1964년 8월 14일 날 예. 물론 충청남도 공주. 공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주 토박이죠. 공주 토박입니다. 공주 금학초등학교 공주 4대 부중 부고를 나왔고요. 서울대 서양사학과 들어갔는데 중퇴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잘못하셨습니까? 네. 진짜입니까? 뭘 잘못하셨어요? 예.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안 해서 중퇴한 건 아닐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학생 운동을 주도하다가 뭐 체포돼가지고 감옥 가서 제적도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뭐 누구나 학생 운동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주로 학교 안에 있기보다는 현장을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현장에 주로 네. 뭐 현장이라는 의미들을 아실 텐데요. 거기 뭐 노동 현장도 있고 그렇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때 학칙이 12학기인가 안에 졸업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네.
학교로 이번 학기 안 돌아오면 그 12학기 졸업에 걸린다. 그걸 어떻게 할래? 이번 학기 돌아와야 된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막 혈기가 왕성하고 지금 현장이 워낙 중요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른바 위장 취업을 아, 하셨습니까? 뭐 어쨌든 뭐 비슷한 위장 취업한 사람 또 있어. 김문수라고 저 도르코 노조위원장까지 했지 그 양반.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판단을 한 이틀 한 뒤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때 이제 제적이 된 것이죠. 자퇴 제적을 하신 예, 걸로.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자,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2012년 19대 국회의원 충남 예. 공주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요건 좀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국회의원 4년 동안 출퇴근했다. 네. 그 얘기가 있잖아요. 공주에서 오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공주에서 이제 고속버스로 그것도 출퇴근을 예. 했는데 그때는 KTX도 없었죠. KTX가 그 뒤에 이제 뭐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무슨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지역 유권자를 하루라도 섬기기 위해서 출퇴근한 게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실입니다. 이게 맞다고요? 집이 없어가지고 공주 가야 되는 거야. 서울 집이 없는데 어떡하노? 아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의정 활동을 하고 왔는데 네. 이제 서울에 뭔가 원룸이라도 구해야 되겠는데 원룸을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국회의원이. 예.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고속버스를 안 탈 수가 안 탈 수가 없는 게 박수현이 출퇴근한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가 첫 차인데 공주에서 올라오는 게 5시 40분쯤 되면 이장님들, 뭐 새마을 지도자, 네. 뭐 이런 분들이 인사하러 오는. 터미널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형님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야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왔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민원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동네 이장님이 새마을 지도자가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한테 할 민원이나 이런 게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뭐예요 형님 그랬더니 동네에 정자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아유. 근데 그게 한 3천, 5천만 원 이 정도 드는 건데 그거는 되게 뭐 지방의 의원이나 뭐 거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형님 국회의원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건 지방비인데 그거를 국비를 다루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알아 임마. 근데 하도 여태까지 해달라 해도 안 해주니까 내 친한 동생이 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혹시 백이라도 될까 봐 나와본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물은 적이 있는데 그러고서 이분은 고속버스 티켓을 2장을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타고 이제 서울을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서울에 볼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예매가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옆에 탔어요. 오는 내내 자기 동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마을 한길 포장이었고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형 알았어 내 얘기 해줄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강남 고속터미널에 내렸는데 이 형님이 저한테 동생 국회 잘 갔다 와. 국회 형 잘 내려갈게. 다녀와. 그 본인도 그러면 또 간 거예요? 그래도 장인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때 이해가 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형님이 진짜 형님이 동생 학교 잘 갔다 와? 뭐 이런 느낌? 뭐 그러면서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인연들과 또 필요성과 저를 찾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출퇴근할 수밖에 없겠다. 아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물론 돈이 없어서 시작한 궁여직책의 출퇴근이었지만 그렇게 시작한 출퇴근이 저에게 엄청난 의미를 보람을 갖다 준 일이겠죠. 근데 청와대 수석하실 때도 출퇴근하셨어요? 그때 그건 안 되죠. 방부 때는 그때 맞죠.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래서 빨리 좀 진행을 예,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2014년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 대변인,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2015년도 민주당 원내대변인, 2016년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대변인, 김종인 당시. 예. 그리고 2017년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계속 대변인 하면서 전 국민한테 눈도장을 찍었고요. 2018년도 국회의원 비서실장을 했고요. 2019년도에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도 맡고 2021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사답다고 또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백봉 신사상, 백봉 신사상을 받았어요. 게다가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이런 거를
수상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뭐랄까 말의 품격을 좀 주고 있는 정치인이다. 뭐 저도 항상 방송도 보지만 네. 말 실수를 거의 안 하세요. 아 지금도 보면은 이게 저희 굉장히 빨리 급작스럽게 예.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말 실수가 거의 안 나오는. 이게 너무 그렇다고 말이 느린 것도 아니거든요. 네, 비결이 한 번 있습니까? 정도 실수할 만한데 네. 욕도 한 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방송이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아. 각오가 되셨죠? 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굉장히 3세판을 앞두고 같은 지역에서 맞붙고 있는 정진석 후보가 그 저희가 이제 그 수석님 오시기 전에 저희 셋이 얘기 나눴던 부분인데 징역형을 받은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6개월. 예. 그렇죠. 근데 실형. 실형 받았어요. 근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그런 분들은 원래 공천 배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소 단계에서부터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죠. 지금은 1심형을 받았는데 이거 시스템 공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마 있을 그런 거예요. 예외 규정이 있군요. 그런 예외 규정까지 또 알고 계실 정도면 이게 민주당 이겼으면 난리가 났지. 어? 국민의힘이니까 이런 일이 있나? 아니. 저기가 저 출마하는데 뭐 문제가 없는 거야? 뭐 있는 거야? 뭐 다들 이러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단수 공천 1차로 받은 분께 꼭 여쭙고 싶은 내용은 민주당이 요즘 왜 이렇게 공천 문제 가지고 시끄러 시끄럽냐? 죽겠어. 시끄러 죽겠어. 네. 뭔 라는 일입니까? 지적이 너무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시끄러울 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무 언론이 민주당에게만 야박하게 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직업이 대변인인 사람이 언론이 야박하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아마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당내에 비명, 친명, 뭐 비문, 친문, 뭐 이런 계파가 존재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친문이라고 다 아시죠? 저는 친문 아닙니다. 친문 같아요. 아니, 그냥 문재인- 쉬어나 너는 친문이지 예.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친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네이밍이 된 것이고 네. 예. 다만 있다면 저는 친민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친민주당. 친민주당의 길을 18년, 22년 변함없이 걸어오지 않습니까? 험지에서. 그리고 또 의미를 더 부여해 보자면 그 민은 백성민자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국민도 그러시고 여기에 계파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니 현실론적으로 계파가 있다고 인정을 전제한다면 네. 당연히 저는 비명의 뭐 공천 학살인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아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당 대표로서 네. 당내에 소위 친명은 소수일 수밖에 없죠. 다분히 친명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겠죠. 예.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하위 10%, 20% 여러 가지 나오면 다 친명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게 되겠죠. 그거를 비명 학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어느 지난번 공천 때도 보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론이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정확하게 짜는 것도 있고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비명이 공천을 더 많이 못 받는 건 맞는 얘기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 의원총회 이런 거 하면 아무래도 좀 서운한 감정들이 있다 보니까 하위로 분류된 사람들이 뭐 소위 이제 언론에서 비명계라고 분류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뭐 성토도 하고 그렇죠.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자리에 또 이재명 대표가 딱 앉아가지고 좀 품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어떤 핀잔도 좀 듣고 하면서 좀 단단해지고 공천에 대한 명분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이게 안 가셨잖아요. 안 가셨잖아요. 박지원 수석님이 뭐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예. 근데 그렇게 원내 그 총무 아니 그 저기 원내 의원총회 죄송합니다. 의원총회가 예. 열렸을 때 그 이재명 대표 앞에다 놓고 예.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는 사람이 예. 들으라는 식으로 막 몰아세운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동안 들을 만큼 들었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포용력이 없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포용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포용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공천 국면에서 떨어진 사람, 저평가받은 사람들 반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마치 이게 민주당에서만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그리고 좀 무도하게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막 언론들이 몰아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조용한 공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라고 하는 게 이틀막 공천 아닙니까? 무음 공천. 무음 그리고 공천. 이제 시장 진동 공천이 진동 공천. 그렇죠. 무음 진동하니까. 앞으로 지금 뭐 가장 이제 좀 문제된다는 게 집단 탈당 같은 게 가능하냐 친문계 의원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왜냐하면 것이다. 소위 하위 뭐 10%, 20% 하위 10%에 들었다 하더라도 30% 감사안인데 이기면 되죠 뭐. 이기면 되죠. 현역은 그만큼 또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지. 현역이 그걸 감수하고 이기지 못하면 현역이 지역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더 큰 대의는 우리가 이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이번 총선을 통해 심판하느냐. 그렇지. 라고 하는 이 대의 명분, 대의 앞에 그런 어떤 섭섭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런 섭섭함도 표출할 수 있는 당연한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더 큰 대의를 생각하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성숙하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네. 저도 공천을 여러 번 신청하고 받아봤습니다만 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확실히 이건 제도적으로 안착이 돼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불만이 있고 섭섭함이 있는 의원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거나 그러나 이번에 보면 광주나 전북 제주에서 5명이 현역 의원이 경선을 통해서 네. 지금 탈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0.2% 차이로 탈락한 분도 계시다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당원들이 살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만큼 많은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으면 공천이나 이런 것에 당연히 잡음이 있고 섭섭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공천보다는 역동적일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역동적으로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어떻게 해결해야 임종석 될까요? 친하잖아요. 네, 같이 킬러 근무하셨고. 문항이죠. 킬러 문항. 이인영 임종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그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운동권 무슨 삭제론입니까? 예. 근데 하여튼 그럼 임종석 실장이 어떤 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뭐 중진으로서 다 누린 중진으로서 그럼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는 험지로 가라는 의미냐? 네. 아니면 네. 무슨 운동권 무슨 뭐 저 사퇴론 이런 것처럼 네. 뭐 구시대 정리 안 하는 거냐? 네. 도대체 임종석에게 적용되는 요청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임종석 그 전 실장에게 그렇다면 좋다 험지로 가라라고 해서 송파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송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그 지역구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중성동 중성동을 중구 성동구 갑. 네. 네. 성동갑. 그런데 돌아보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임종석 실장 본인이 사무총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본인이 공천도 받지도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사무총장 직도 사퇴를 하게 되죠. 네. 이 지역구에 대해서는 그분이 양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유권자들과 예의를 다하지 못하고 떠났던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그동안 오랜만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습니다만 뭐 대통령 비서실장인 자리가 그렇게 뭐 영광뿐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예고도 없이 그냥 떠나야 했던 그런 지역구로 자기가 돌아와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어떤 뭐 꽃길이다 뭐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임종석 실장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이것이 뭐 친문과 친명의 어떤 대결의 그렇죠. 뭐 논란 무슨- 핵 중심에 서 있는 것 중심에 같아요. 서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런 모든 상황을 아까 의원총회 왜 이재명 대표께서 참석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또 엊그제 이제 정세균, 김두관 전 총리께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 정도 예. 되면 예. 이제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까지 입장도 뭐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도 하셨습니다만 이제 결단 있게 책임 있게 이런 어떤 국면들을 더 잡음으로 느끼지 않고 역동성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개혁 공천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있게 정리하는 것은 이제 대표가 정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동안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공천 작업에 힘을 준 건 아니었다고 저도 보는데
여론이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안 결과가 좋아요. 네. 썩 좋지 않게 나온 것들이 최근 들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뭐 두 자릿수까지 벌어진 결과가 KBS 한국리서치인가요? 그렇죠. 43대 29인가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다 이재명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대의 명분이 있고 본인의 어떤 그 정의가 이 시스템 공천 그대로 하고 있다는 정의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러나 지도자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네. 그런 현실을 그렇게 타개해서 자기를 증명할 줄 아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이 문제는 현실이 된 거예요. 예, 아무리 예. 우리가 시스템 공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런 현실 감각을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가르쳐 주셨던 대로 어떤 겁니까?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상인의 현실 현실 감각이라고 감각.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근데 했습니다. 뭐 다시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이상 이 반발을 가라앉히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빨리 이 정리하고. 국면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마무리 어떤 지을 수 시기든지. 있고 그 국면 전환을 또 꾀해야 하는데 여기에 당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일부 예. 저도 이제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이런 언론 보도나 이제 여타 주류의 해석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현역 의원 날릴 건 확 과감하게 날리고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분명하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뭐 다 망한 것처럼들 얘기하는데 아니 한 40일 남았습니다. 40일 동안 이 공천 문제만 갖고 쟁점이 되겠어요. 예, 다음 이슈를 빨리 선점하고 국면 전환을 함으로써 공천은 뭐 결국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 2월 안으로 다 끝나잖아요. 대진표니까요. 대진표인 예.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상인적 현실 감각이 혹여 없으셨던 건 아닐까라고 의문부호가 달렸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이씨 뭐 어디 개혁신당 됩니까? 합당했다가 새로운 미래 창당하고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되셨는데 이거 잘하신 것 같습니까? 누구 잘못이 큰 거예요? 이준석, 이낙연? 저는 이낙연 대표 잘못이 아, 있다고 이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네. 뭐 당내에서도 그렇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그래서 제가 이낙연 대표께서 귀국을 하실 때 방송에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이낙연 당 대표 시절에 홍보소통 위원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네. 당직이지만요. 근데 뭐 개인 참모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낙연 전 대표께는 협력자의 위치와 경쟁자의 위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의 협력자의 위치에 서셔서 민주당을 총선 승리를 이끌으셔야 된다. 네. 그것이 전제될 때 다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의 위치에 서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건 당연하게 국민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협력자의 위치에서 이탈하신 거죠. 이게 혹시 그런 겁니까? 아, 이 민주당 판에서는 내가 절대 다음 뭐 대선 레이스에서 네. 이재명을 제압할 수가 없으니 다른 큰 판에서 내가 뭐 하여간 거기서 그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본선에서 이재명과 만나겠다 이런 발상인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 제가 있는 이 충청도는 되게 보수적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낙연 대표가 지금 한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민주당에서 다음 판을 기약 못하니까 깨고 나가서 대통령 후보하려고 하는 거지 뭐요 이렇게 뭐요? 이런 아, 우리 공주의 유권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마 물론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부정하시고 싶다 하더라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 새로운 미래 그쪽으로 좀 갈만한 민주당 좀 탈당 그런 분들은 좀 있습니까?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다고 봅니까? 결과적으로 하위 10% 20%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예. 결과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열심히 한 자신을 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전면 돌파하게 돼 있지. 거기서 뭐
아니 거기에 가서 어떤 비전이 보입니까? 윤영찬 의원 좀 달싹달싹거리시는 거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그 다른 데로 제3지대로 가서 현실적으로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깃발을 들었어요. 근데 이 깃발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게 그려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 지금 백지 적어도 국민 앞에 새로운 깃발을 들고 국민 여러분 제가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를 사람 따르세요라고 하려면 깃발을 들기 전에 그렇지. 그 깃발에 그림을 그려야 그림은 합니다. 그려야 되는데 구호도 적고. 예. 그리고 그걸 보고 아 그래 공감하면 따르는 것인데 무조건 깃발만 100기만 들고 따르세요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대의 명분적으로라도 어떤 100년 정당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과 내용이 이 깃발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그 지지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 이낙연 정치가 이렇게 앙상하다는 거예요. 그 양반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엄중합니다. 엄중 말고 엄중합니다. 없어요. 뭐 실체도 검토할 없는 것을 엄중. 검토해야 할 것. 또 검토해야 돼. 근데 이번에는 예. 굉장히 검토가 빨랐어요. 이준석하고 결별하는 거는 그렇죠. 진짜 빨랐어. 전광석화야. 가장 빨랐던. 아니 근데 그 이제 깃발을 들고 그 깃발에 뭐가 써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정당의 비전과 가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 나를 따라오시오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통합했다가 분할된 네 개의 세력이 뭉쳐진 개혁신당의 그 깃발에는 그런 비전과 가치가 잘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거기도 없다. 거기도 없다. 그냥 오렌지다. 그래서 개혁 신당이라고 하지만 좋습니다. 개혁은 목표로 하니까 그건 인정해 주겠는데 네. 개혁 신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는 기존의 정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각각 모여 있는 개혁 잔당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 잔당. 개혁 잔당. 아니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네. 빨리 각 그런 세력들이 예. 국민 앞에 깃발 안에 우린 이런 것이 있다라고 예. 빨리 국민 앞에 보고를 해야죠. 네. 그냥 반면 갖고 어떻게 반면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뭐 이제 릴레이 정책 발표 이런 것도 이어가고 있고 처음에는 개혁신당 버전 1이 우리는 보수정당이라고 공표하면서 출발을 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통합하고 또 통합이 깨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양당 정치의 심판이 아니라 똑같은 구태 정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충분해 보인다. 혹시 그 저 보조금 6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저 이낙연 전 대표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아니 설마 설마 그것으로 자 조국 신당 얘기도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조국 신당. 예. 조국 전 장관하고는 가까우셨던 편이었죠. 뭐 저도 가깝고 같이 근무를 청와대에서 했으니까 예. 근데 실제로 그 조국 전 장관이 뭐 사입을 하고 금일봉도 전달하셨던 에피소드가 있다고. 아유 그건 뭐 저 유명한 얘기인데 예. 양 목사라고. 예 어느 날 예. 그 민정수석이고 제가 대변인일 예, 때죠. 예. 근데 대체로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들을 막 하잖아요. 하는데 네. 안에 내 손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민정수석이라고 찍혀져 있어요. 예. 전화를 받았더니 예. 예 대변인입니다. 그랬더니 그쪽 이제 조국 민정수석께서 예. 대변인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있나? 예. 전화를 해놓고 내가 받고 있는데 어디 있냐니 여기 있지. 선도 바로. 네, 선도 바로. 그렇지. 그래서 예.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있으니까 받았지. 예. 대변인실입니다. 그랬더니 예. 제가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런데 저도 청와대 생활이 이제 뭐 그렇게 얼마 안 됐을 때고 예. 잠깐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보다. 민정수석이 내려온다고 하니 얼마나 그때 덜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 그 사실 다 조사하고 다 그렇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는 그럼요. 분이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네, 더구나 네. 대변인실은 갑자기 이제 막 쉽게 얘기하면 속된 일 털리거든요. 그렇지. 제가 대변인이 이제 기자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직기강 행정관이 와서 와가지고 통화 중인 핸드폰을 압수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이제 무슨 뭐 기사를 썼는데 그것이 아 이건 어디서 이런 것이 유출이 됐는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해야죠. 그런 압수를 영장 없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안에서 내부 조사니까. 그냥 뺏어버리구나.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도 여러 번 당해봤죠. 그런데 전 한 번도 책임진 일로 결말이 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민정수석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직속 상관 아니시더라도 제 상관이시에 올라가 뵙겠습니다 하고 민정수석실로 가는데 저는 내가 사직을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으면 어려운 얘기면 내 손으로 전화를 어딨냐고 물어보겠어요. 말이. 예. 그래 올라갔어요. 갔더니 조국 수석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뭐 어쩔 줄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앉으시라고 다 각오가 돼 있다 말씀하시라. 그래서 자리에 먼저 앉았죠. 그랬더니 조국 수석이 앉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노트를 저한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열어보래요. 열어봤더니 안에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무슨 사직서를 무슨 이렇게 전달하나 나 이 생각을 했는데 사직서가 아니라 그게 금일봉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금일봉이었는데 예. 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감사했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여름 양복을 그 겨울에 입고 다녔던 게 소문이 났나 봐요. 저는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워낙 바빴기 때문에. 그랬더니 조국 수석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겨울에 여름 양복이 웬 말이십니까? 그래서 이 얼마 안 되지만 꼭 제가 또 마이너스 가장 가난한 재산신고 했다고 가난한 그렇다고 설마 겨울 양복 없어서 그렇게 하고 다녔겠어요? 인식을 못했지. 그래 보이긴 한데. 그때 이제 그걸 주셨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그 바쁜 그 경무에 시달릴 때 그런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따뜻한 분이에요. 그 눈물이 양반이. 나더라고요. 그때 자기도 나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던 이런 일이 아이고 있었죠. 세상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조국 마지막 전 그래서 이제 예.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조국 수석이 다시 불러요. 그랬더니 대변인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거 얼마 안 되지만 기자님들하고 술 먹지 말고 꼭 양복 사 입으세요. 그런 일화는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의 주인공이 뭐 이제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의 대통령의 검찰에 정말 일가가 탈탈 털리고 그런 히스토리를 겪고 나서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합니다. 신당 하신다는 거잖아요. 잘 될까요? 조국 수석은 정치에 제가 아는 조국 수석은 0.001%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치 토론도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 본인이 정치 참여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시대의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일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폄훼하는 대로 무슨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해서 방탄 정치를 한다. 그건 그의 양심에 해당하지 않죠. 다만 이 무리하게 무도하게 당했던 이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 이 문제는 민주주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정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심일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송영길 대표가 사과도 하고 어쩌고 하고 넘어왔다라고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당에서 입장 발표했죠. 뭐 선을 걷죠. 그러나 조국 전 수석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제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과 지역구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를 심판하고 이것을 정말 하기 위해서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특히 저 같은 지역구에 살얼음판처럼 초박빙에 이런 데서 하던 데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나오면 만약에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영향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스피커가 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른 소리 많이 해주시길 바라죠. 아무래도 뭐 이제 선거의 계절이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도적인 측면에서 신당, 뭐 이제 여당, 야당, 공천, 뭐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따뜻한 일화가 있으신 조국 전 당시 수석의 일화까지 함께 들어보면서 조국 신당에 대한 전망까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안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아까 언급해 주셨거든요. 지금요, 전 태어나서 이렇게 입을 많이 틀어막는 정부는 자, 사지를 들고 아니,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오늘 저희 방송 날짜로 보면 임현재인가? 그 회장님 입틀막 당하시고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당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 입틀막 당했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입틀막.
아니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무슨 경호 원칙이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위해가 될 요소라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아니 대통령께서는 저는 정말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이 소위 도어 스태핑을 시작하실 때 저는 큰 걱정했어요. 정말 잘하면 어떻게 하나. 잘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 그런데 농담이지만 실제 네. 방송에 그랬어요. 두 가지 걱정이었는데 예. 저게 제대로 자리 잡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역시 신선하게 시작을 했지만 전 높이 평가해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이것은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생각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통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질문에 확 화내고 들어가 버리시고 네. 그래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그것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은 아예 틀린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국민은 입을 틀어막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틀어막았어요. 방통위 방심이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되는 MBC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중징계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런 어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언론이라고 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직접 그걸 뭐라고 그러죠? 조선시대 때 이렇게 꽹가리치고 임금 행차할 때 얘기하는 예, 뭐 그런 예.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조선시대 때도 제도적으로 허락이 됐던 그 쟁송마저도 못하게 하는 입을 틀어막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있겠습니까? 제가 진짜 이 언론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는 조선시대 때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 왕의 시대가.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정치에 대한 언론에 대한 국민을 섬기는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어떤 성찰이 좀 빨리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타까운 건 이 정도쯤 되면 그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 행위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그렇죠. 대통령이 아마 암묵적인 합의가 아니라 암묵적인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실제 정도로 반복되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반복되는 거 보면. 제가 모시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으로 보면 예.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아마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으면 경호처장입니까? 막 즉시 경질됐을 겁니다. 예. 김용현 처장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자, 정유처 안에서는 뭐 네. 그냥 우리 잘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정리했다고 하는데 네. 합리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하나 거꾸로 드려보면 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 한 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일하는 공무원들이 태도가 이렇게 180도 바뀔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상하네요. 네.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규 직원들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한 분이 바뀌었는데 왜 경호처의 경호실의 업무 매뉴얼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누가 했을까요?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음습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저희가 뭐 이제 주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랬을 것이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십시오. 저는 아까 얘기하긴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네. 제 박피 시절이라고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좀 여쭤보면 예. 지난 지방선거 때 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다 졌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네, 네. 충남도지사 도전도 한번 하셨고요. 왜 충청권에서 몰패를 했을까요? 그동안 사실은 그 민주당에 굉장히 그 우호적이었던 충청도민들이셨는데 아마 그 충청도민들의 이 표심이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곳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아마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그 당시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목말라 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뭐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평균적인 시각에 충청도가 굉장히 그 민감하게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캐스팅 보트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측면이었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심지어 충청도? 작용도 했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래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죠. 자, 오늘 정치인 박수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력서에 꿈과 희망을 적는 마지막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 우리 박수현 전 수석께서 마지막 한 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예, 뭐 뻔하긴 합니다. 뻔하긴 한데. 뭔데요? 22. 뻔해요. 예. 대통령이라고 쓴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 저는 그거죠. 아니요 국회의원이 아니라요. 예. 한 번 더 있습니다. 오. 농해수위 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좀 구체적입니다. 재선이 되니까 예. 간사를. 22대 국회 그리고 농해수위 간사까지. 와. 아이고. 아, 그렇구나. 농해수위는 당연히 이제 공주 쪽 지역에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지역 현안이 청약. 많아요. 네, 현안이 많아서 간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두 분의 덕담을 좀 듣겠습니다. 꿈을 이루라. 예. 농해수위 간사 꼭 하이소. 자, 우리 김용민 형님은요? 아, 우리 박수현 우리 그 전 수석님 말씀을 듣고 또 정치 철학을 들었는데 민주당의 표준이 돼야 할 것 같다. 저분이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품격이 있죠. 예. 그러면서도 또 시대 정신이 살아 있죠. 예.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죠. 예. 민주당 정치에 이만한 표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 네, 우리 박수현 우리 전 수석님 이번에 꼭 국회 입성하시고 또 좋은 정치로서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얻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좋습니다. 자, 거물들이 늘 탐내는 정치인 박수현, 네. 친문이 아니라 친명이 아니라 바로 친민 박수현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유일무한 정치 뒤풀이추 10바 오늘 장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손님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